가소성을 가지고 형태가 만들어지는 고온 입자의 퇴적물입니다. 우리가 뭐 도자기라고 표현을 하든 그러니까 토기와 자기라고 구분을 하든 거기에는 이렇게 아주 가소성 있는 무기물 입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입자와 입자 사이를 당기면서 끌고 당기고 있는 어떤 그 결합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토라고 구분을 한다면 2000분의 1mm 크기의 입자들이에요. 점토가 생기는 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저 산에 있는 암맥, 지질 이런 것들이 풍화 침식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밑으로 풍화 침식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입자들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 2000분의 1mm. 점토를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광물을 갈아가지고 다 균일하게 2000분의 1mm 이하로 전부 분쇄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파쇄된 점토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인위적으로 막 돌을 막 부셔요. 그럼 어떻게 부서져요? 둥글게 부서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막 모가 나 있다가 얘를 더 막 부셔. 그러면 막 사방팔방으로 이제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시 그 모난 부분이 조금 더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둥글게 되겠죠. 근데 자연의 점토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현미경으로 들어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그 수분을 먹었다가 겨울이 지나서 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날이 풀려요. 그러면서 얼음이 녹고 하고 이끼가 거기 자라고 동물이 막 밟고 다니면서 또 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위 껍질들이 이렇게 우리 그 비듬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얘들은 납작한 나뭇잎처럼 옆상으로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2000분의 1mm의 크기를 다 통과하는 입자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입자의 생김 자체는 인공적으로 분쇄한 것과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든 게 다 나뭇잎처럼 납작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이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둥근 것과 둥근 것끼리 잘 안 뭉쳐져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사이를 나뭇잎 같은 것들이 시루떡처럼 서로 조직을 이렇게 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은 점토는 점력이 좋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점토는 점력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든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 수는 있는데 자연에서 얻는 점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붙이기 전에 옹기같이 큰 항아리는 반드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백토라는 마른 흙을 뿌려요. 이거는 뭐 따로 어떻게 뭐 백토라는 제품이 나온 게 아니고 마른 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료 같은 거 빻아서 생긴 고운 가루일 수도 있고 풍암방 같이 그런 걸 빻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빻아서 이렇게 고운 가루를 채 쳐가지고 고운 걸 뿌리면 이제 꼭 그 옛날 우리로 하면 국수나 피자 같은 데 이렇게 그 하얀 가루 깔리듯이 깔리죠. 여기 수분이 없잖아요. 그 위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밑판을 놓고서 이게 이제 방망이라는 건데 이 방망이로 두드리면은 물레하고 이 속에는 접착이 안 되고 살짝 떠 있겠죠. 이 건조한 가루 때문에. 어디가 붙어요? 이쪽 가장자리만 물레에 접착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옹기가 다 성형이 됐을 때 얘를 들고 나갈 때 물레에서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옹기 벽이 이렇게 있는데 밑바닥 이렇게 물레에서 안 떨어지고 이만큼이 붙으면서 찢어져요, 그냥. 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서 만들어 놨어도.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이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불필요한 흙들을 잘라내고 밑에 이제 그 청태림이라고 밑에 이제 맨 아래 밑거를 이제 걸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밑거를 만드는 작업을 들어갈 때 그 안쪽에 고역이라고 해서 이 점토를 가지고 보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밑판이 이렇게 있고 측판이 몸통 측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기역자로 똑같은 두께로 만다면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옆구리가 터질 수가 있고 이 위에 있는 많은 흙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얘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 고역을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우문톡이 단면 같은 데서 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사시대부터 계속 써오던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거의 무문토기나 뭐 이런 것들 종질 무문토기까지 만드는 제작 과정하고 거의 똑같아요. 작은 토기를 만들 때는 실제 옆구리에 이 뒤쪽 부분에 손자국도 날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요 다음부터 달라지죠. 점토를 붙일 때는 아까 흙가래를 만들어 놨잖아요. 온기가 크면 클수록 흙가래 지름이 굵어지겠죠. 하다 보면 여기서 특징적인 거를 잘 나타나게 해야지 돼요? 아니면 제일 보편적인 거를 나타나게 해야지 돼요?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보편적인 거를 그리신 다음에 특수한 거는 도면을 별도로 빼서 표시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속성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유물을 배치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했듯이 특수적인 속성은 측면도를 따로 이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부와 배심부의 기울기가 뭐 적당한지, 너무 이렇게 만약에 유물이 소성하다가 찌그러져서 되게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내게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지만 그 차이가 한 0.5mm 정도다. 그러면 그건 수평에 가깝게 위치를 해주신 게 제일 좋아요. 그 기울어진 걸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투창이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투창의 중심 위치가 중심을 딱 관통하는지, 그래야지 아마 오늘 들으시는 설명들을 이해하기 편하실 거기 때문에 투창의 중앙부가 위치하는지 이런 걸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물을 하다 보면 이게 어차피 만들 때는 평평한 바닥에서 만들었지만 열을 받아서 소성을 하고 딱 나면 애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라서 유물의 바닥 부분이 고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그 유토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유토가 없는 경우에는 지우개를 좀 얇게 잘라서 밑에 받쳐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측도는 유물의 특성을 남기는 작업이긴 하지만 유물에 손상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물을 다루실 때는 항상 조심히, 그 다음에 섬세하게 좀 다뤄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측정 잡을 필요 없고요. 좌우로만 10을 기준으로 이 정도를 빼줘야지 너비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옆쪽이요. 이걸 가지르다가 그대로 연결해주세요. 네, 이분은 되게 잘했던 게, 관찰력도 되게 좋으셨던 게, 토기들 보시면 밑에 부분에 공방 도장인지 아무튼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는데 유일하게 이때 도장 이 부분을 관찰을 하셔서 표현을 해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물은 외형을 따는 것 중요하지만 그 토기의 특성이나 아니면 관찰하는 걸 얼만큼 알려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탁장 같은 걸 텐데 여기 깨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이 여기가 좀 혼동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고배나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인면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면상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거는 실은 인면을 제대로 표현을 안 해주고 단면선을 그대로 따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시루의 파수 부분을 그린 도면이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단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느 순간 인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과 인면의 경계를 빠뜨렸기 때문에 정각 수법의 경우에는 뾰족한 도구로 문양을 새겨서 나타내는 기법으로 그 두 줄의 선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양각이나 압출 양각의 경우에는 문양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문양의 윤곽을 먼저 그리고 실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외곽을 점으로 찍어서 양감을 주면 됩니다. 상강기법은 흑상강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인화기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강기법이랑 동일하게 그린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의 경우는 일부분만 실측해도 무방합니다. 청화기법과 철화기법은 붓으로 문양을 그리는 것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면으로 표현하고 안료의 농담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외면에 그 문양을 그릴 때 그 주의하실 점은 중심선에 가까울 경우에는 실제 거리와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외곽으로 갈수록 실제의 거리와 도면에서 거리는 것은 왜곡이 되어서 표현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좀 인식하셔서 전체적인 문양을 그리는데 이용해야 됩니다. 적용을 먼저 측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좋지만 그냥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냥 연필로 표시만 하면 되고. 그리고 선이 지금 두 개잖아요. 부분적으로 문양을 그릴 때도 문양을 지금 철화문으로 문양이 그려졌는데 철화문을 보시면은 이 획수가 나타나는데 획수를 없이 그냥 외형만 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자는 크게 3획으로 돼 있잖아요. 이 획이 이 도면에서 표시돼야 되는데 나중에 회화가 그려져 있는 청화나 철화 같은 경우에도 문양이 있으면 서로 겹치는 것도 표현해 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순서가 그 도면에서도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 지표면에서 거의 모든 시설들이 지표면 다 위에 나와 있죠. 이런 시설들이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해서 대규모로 막 이 흙이 막 확 매몰돼가지고 그 주변 지역 전체가 다 매몰돼서 평탄화된 상태가 아니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왜 긁어친다고 다 치우잖아요. 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굴 현장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구덩이를 파고 만드는 유구들의 그 구덩이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그 구지표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잘 없죠. 예, 물론 일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없고. 예, 요거는 상주의 조선시대 기하가마인데 아궁이를 폐쇄한 모습도 사실 드물어요, 자료가. 예. 이게 이 기와하고 점토하고 이따 섞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가마는 밀폐 가마 아닙니까? 오픈돼 있는 게 아니고, 밀폐된 가마인데 처음에는 일정하게 아궁이를 열어놓고 계속 떼죠. 떼다가 마지막에 환원 소성을 시킬 때는 연료를 최대한 집어넣고 아궁이를 막습니다. 막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막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불이 막 일로 튀어나와요. 예, 그렇잖아요. 불이 막 잘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막으려 하면은 막다 보면 틈이 자꾸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막 불이 막 튀어나와요. 굉장히 그게 실제 작업해보면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게. 요즘처럼 예를 들어서 큰 철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막 막는다든지 하면 쉬운데
그때 당시도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런 기와와 점토를 갖고 이렇게 막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토기 가마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막았을 것이다. 그 막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안에 있는 연료가 다 타면은 그게 이제 환원 상태가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산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회청색이 되는 겁니까? 그 단계에서 만약에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산화되는 거죠. 그럼 붉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소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옥산동 24호 가마인데, 이거는 지하식에 가까운 반지하식 가마인데 천정이 남아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아공이 연소실 쪽인데, 여기 이제 요즘 가격상 사용 방식을 전반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물에 따라 다른 표현 방식들을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측 시 염두해야 될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함께 관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기하고 기술도 원고 작성도 일치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통일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유물을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을 내는지 세부적인 방식들을 통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이제 보고서 총괄자 주로 조사원 분들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점검 수정하는 과정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도를 감안해서 세밀하게 실측하고 기록해야 되겠죠. 토기류의 정면은이라든지 문양 방향성이 있는 문양 표현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석기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도면에서 음영을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연흥도 방향성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